북한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숙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핵심 간부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극비 문서를 입수한 뒤 종적을 감췄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가 국정원에 남긴 한마디는 모든 걸 뒤흔들어 놨다고 합니다.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장태성이라고 합니다. 한때 노동당 고위 간부로 복무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부터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소집된 최고위급 비밀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최고위급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늘 앞자리에 앉아있던 최영훈의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상사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따뜻하게 웃어주던 분이었죠.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더군요. 저는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최영훈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사기록도 당원 명부도 말끔히 지워져 있었어요. 마치 유령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파헤치려는 그 진실이 제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도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회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던 중이었죠. 그러다 문득 평소와 다른 문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의 당 문서와는 다른 종이 재질이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백두호랑이 작전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조직 지도부 과장인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작전명이었거든요.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정은과 최고위 간부 30여 명의 해외 도피 계획이었어요. 전쟁이나 내부 붕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비상탈출 계획이었죠. 세세한 탈출 경로와 도피 국가명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넘길 때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미 외국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위스, 마카오, 싱가포르, 은행명과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우리 인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김정은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던 겁니다. 마지막 장에는 가장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반란이 일어나면 인민저항 진압작전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무려 10만 명의 주민을 제거하는 계획이었죠. 지역별 제거 인원과 매장지 위치까지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우리 최고 지도자님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령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에는 늘 김일성 배지가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충성했던 체제는 이미 스스로 무너질 것을 알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외쳐대던 주체사상의 실체였습니까? 순간 최영훈 부부장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체제의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분이었죠. 이 문서를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서를 품에 넣고 최영훈 부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영훈 부부장의 집 주변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차량이었죠. 검은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집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총기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본 순간 저도 이미 숙청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최영훈 부부장처럼 말이죠.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만 했죠. 최영훈 부부장의 집 주변을 에워싼 보위부 요원들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저도 곧 그렇게 될 것이란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차가운 한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평소 같았으면 10분이면 충분할 거리를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위부 차량이 이미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죠. 검은 정복을 입은 요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 찬 권총이 가로등 불빛에 차갑게 빛났어요. 골목 구석에 숨어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아내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모양이었죠. 요원들의 매서운 시선이 그들을 쫓았어요. 아들은 평소처럼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과 집 사이를 오가며 불안에 시달렸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24시간 감시가 계속됐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켰고 아내가 시장에 가는 것조차 감시에 눈길이 따라붙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더 위험해질까 두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문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색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혁명적 조치 실행 예정 27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으로 달력을 더듬어 날짜를 확인했어요. 오늘이 23일이었습니다. 단 4일. 제게 남은 시간은 그것이 전부였죠. 머리가 멍했습니다. 혁명적 조치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형, 그것도 공개 처형이었죠. 최영훈 부부장도 같은 문서를 받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모든 통화가 도청되고 있었고 이메일도 검열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쪽지를 전하려 해도 감시에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탈출 경로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브로커를 수소문하고 탈출 자금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죠. 보위부가 우리 집을 덮쳤다는 겁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전화였어요. 사무실에서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아내와 아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웃들의 말로는 보위부 차량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아들이 울며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보위부는 분명 저를 잡으러 올 것이었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아내와 아들을 구해내야만 했죠. 이제 마지막 희망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일하는 제 후배 박정우였어요. 그가 아니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죠.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의 숙청 서류를 파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형님처럼 따랐죠. 박정우를 만나기 위해 그의 단골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그는 항상 이곳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예상대로 구석자리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죠. 형님,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형님을 찾는 요원들이 북적거리는데 박정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죠. 아내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아요. 그날 밤 11시 평양 외곽의 한 건물 앞에서 박정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5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죠. 불빛 하나 없는 으스스한 분위기였어요. 가족들이 3층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박정우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건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깜깜했고 발소리만이 울렸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너무 조용했어요. 갑자기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순간 복도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죠. 보위부 요원들이 양쪽에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어느새 사라진 뒤였어요. 박정우, 이 배신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보위부의 밀고자였던 겁니다. 저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죠. 하지만 그럴 틈도 없었어요. 요원들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달렸습니다. 복도 끝 창문이 보였죠.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전력을 다해 달린 후 몸을 날렸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3층 높이였지만 다행히 아래층 차양에 걸려 충격이 줄었습니다. 바닥에 굴러 떨어지며 온몸이 아팠지만 멈출 순 없었죠.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렸죠. 골목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뒷골목들을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져갔죠. 한참을 달린 후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아야 했죠.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숨을 곳을 찾아 헤매다 폐건물 지하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야 했어요. 한 번만 발각되면 바로 처형될 것이 분명했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깨의 총상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옷을 찢어 겨우 지혈을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북한을 탈출하는 것.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 탈출을 감행해야 했어요. 조직 지도부 과장이었던 경험을 살려 신속하게 계획을 세웠죠. 무엇보다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가려면 여러 번의 검문을 통과해야 했어요. 오랜 기간 간부들의 인사를 담당하면서 저는 신분증 제작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조하기 가장 쉬운 것이 무역 관련 간부들의 신분증이었죠. 그들은 자주 국경을 넘나들었기에 검문소에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시켰어요. 지하실 근처 인쇄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들어가 가져온 거죠. 이틀 동안 밤새워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무역성 부부장 신분증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알고 지내던 인물이라 그의 말투나 특징도 잘 알고 있었죠. 탈출 전날 밤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점검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이 위조된 신분증이 들통나는 순간 즉시 총살이었으니까요. 가슴속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한 번 더 눌러 담았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을 틈타 이동을 시작했어요.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큰 도로는 피했습니다. 골목길과 시장 뒷길로만 이동했죠. 간간히 보위부 차량이 지나가면 상점 처마 밑이나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어요.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무역성 부부장입니다. 신의주 외화벌이 사업소 점검차 방문입니다. 위조한 신분증을 건넸어요. 검문소 경비병이 신분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역시나 간부 신분증 앞에서는 별다른 제지가 없었어요. 수고하십시오, 부부장 동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문소에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북한군 장교가 신분증을 보더니 무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함을 느꼈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후미진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밖과 산길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달렸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멀리서 군견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2시간을 달렸을까요? 마침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변에는 이미 경비병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제 사진이 담긴 전단을 들고 있는 게 보였죠. 숨을 곳을 찾아 주변을 살폈지만 이미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결심했어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죠.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왔어요.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간간히 숨을 쉬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중국 쪽 강둑이었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었죠. 하지만 안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보위부 공작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도주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내 보위부 공작원들에게 연락이 된 거죠. 다시 숨을 돌릴 새도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중국에서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보위부 공작원들을 피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죠.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다른 여관을 전전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은 피했고 항상 비상구를 먼저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출을 돕는다는 브로커 이철호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뭔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 혼자서는 중국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철호는 제게 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비용은 미화 5만 달러.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받고 나서도 계속 시간을 끌었죠. 경비가 삼엄해서, 지금은 위험해서 등의 핑계를 대며 출발을 미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철호의 전화 통화를 몰래 엿들었죠. 북한 말씨가 또렷했어요. 네, 보위부 동지. 목표가 아직 제 위치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급하게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10분 뒤 검은 승용차들이 숙소를 에워싸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철호는 보위부 공작원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속았다는 분노보다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어요. 기차역에서 무작정 표를 샀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죠. 열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어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화장실로 피했고 역마다 승객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3일 동안 기차를 갈아타며 남쪽으로 달렸어요. 몸은 지쳐갔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마침내 윈난성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국경지대는 험준한 산길이었습니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렸죠. 밤에는 호랑이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런 자연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이었습니다. 중국 국경수비대와 보위부 공작원들의 추적이 계속됐죠. 사흘 밤낮을 걸어 마침내 태국 국경까지 도착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다 체포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었죠. 그러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게 뻔했어요. 깊은 고민 끝에 태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자수하기로 결심한 거죠. 경찰서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보내주십시오. 서툰 영어로 이 한마디를 전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긴 도망자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서 아내와 아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태국 경찰서에서의 자수 이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이송됐습니다. 3일 뒤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 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이제야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는 대형 여객기들, 반짝이는 유리 건물, 그리고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까만 승용차 2대가 저를 에워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보위부가 아닌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장태성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서울 용산의 국정원 건물로 안내됐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곳에서 제 증언이 시작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 조사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조사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 했어요. 이것이 아내와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조직지도부 과장이었다고요? 그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대답과 함께 긴 조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제 신분과 경력을 확인하는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곧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두호랑이 작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정보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은의 도피 계획, 해외 은행에 숨겨둔 비자금, 그리고 주민 학살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김정은이 이미 도망갈 준비를 마쳤다고요? 정보요원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쟁이나 내부 붕괴 시 최고위 간부 30여 명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는 계획입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이 외국 은행에 준비되어 있죠. 정보요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었나 봅니다. 특히 주민 학살 계획에 대해 설명할 때는 경악을 감추지 못했어요. 10만 명을 제거한다고요? 네, 이미 명단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선 대상이죠. 지금도 의도적으로 식량 배급을 줄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붕괴 시에는 더 큰 학살이 벌어질 겁니다. 이어서 보위부의 해외 공작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 탈북자 추적팀이 배치되어 있어요. 특히 고위급 탈북자는 암살 대상이 됩니다. 제가 그들의 손에 죽을 뻔한 것처럼 말이죠. 12시간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계속된 증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정보요원이 물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김정은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는 결코 싸우지 않을 겁니다. 이미 도망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수령이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만 생각하고 있어요.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보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제가 전한 정보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북한 체제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김정은은 결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석 정보요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다른 요원들도 충격에 휩싸인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이건 정말. 요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실을 전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아내와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민들의 남한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죠. 3개월간의 교육이 시작됐어요.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제가 이제는 다시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 받은 스마트폰에 한참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계였죠.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제 손안에 있다니. 밤새 유튜브를 보며 놀랍고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하나원 근처 카페에 처음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당이 잘못했어. 아니야, 야당이 문제야. 정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누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연애 이야기, 미래에 대한 고민, 심지어 대통령 비판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운 대화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도청이나 감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죠.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아무도 돌아다닐 수 없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했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 아래를 걸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하철은 또 어떻습니까? 목적지만 정하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다시 버스로 환승도 가능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식당이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도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을 수 있다니. 게다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곳곳에 있었죠. 북한에서는 깨끗한 물 한 컵 마시기도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편의점에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진열대에 가득한 과자와 음료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이런 걸 마음대로 살 수 없었죠. 이곳에서는 누구나 몇천 원이면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어요. 하나원 교육 동기들과 함께 처음으로 노래방에 갔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북한에서는 허가된 노래만 부를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미국 노래도 일본 노래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었죠. 늦은 시간까지 웃고 떠들며 노래를 부르는데 문이 열리더니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그들은 그저 순찰 차 들른 것뿐이었어요. 오히려 즐겁게 노래하라며 웃으며 나가는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제 마음 한켠에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저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김주애가 미래의 후계자로 급부상하면서 대대적인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리설주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김여정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의 사연자분은 권력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모습들을 직접 목격하고
살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김여정 덕분에 탈북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의 생생한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이라고 합니다. 한때 김여정의 개인 경호원으로 일을 했었죠. 처음 김여정의 경호원이 되었을 때 저는 큰 자부심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백두혈통의 경호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명예가 따르는 일이니까요. 보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경호가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선별 과정도 만만치가 않죠. 키는 175cm 이상이 되어야만 하며 체격 또한 좋아야만 합니다. 출신 성분과 당에 대한 충성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인 만큼 그녀의 경호원이라는 타이틀은 모두가 우러러보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평생 그녀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일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점차 공식석상에 등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김주애는 그저 최고 지도자의 귀여운 딸로만 알려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오만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느 날 김여정을 모시고 김정은 자택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공부 안 할 거라고 했지. 잠시 후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육관들이 고개를 숙인 채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이어 김주애가 책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죠. 다신 오지 마.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죄송합니다, 샛별 장군님.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김주애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어느 날은 최고급 요리사가 준비한 점심을 보더니 책상을 엎어버렸죠. 이딴 걸 먹으라고? 당장 다 바꿔오지 않으면 너네 모두 해고야.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 수십 년을 일한 요리사들이 쫓겨나는 걸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주애가 김여정에게 보인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김여정이 군부대를 시찰하던 중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모든 군 간부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긴장하고 복종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간부들은 김여정보다 오히려 리설주의 눈치를 더 살폈고 김주애의 변덕스러운 행동에도 전전긍긍했죠. 그러던 중 갑자기 김주애가 나타났습니다. 저 여기서 놀 거예요. 중요한 시찰이었지만 김주애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군부대 연병장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훈련 중인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다시 인사해. 이후 특수부대 군인들이 어린아이 앞에서 반복해서 경례를 하는 모습은 씁쓸했습니다. 김주애는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단체로 인사를 시켰죠. 김여정은 그런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죠. 게다가 리설주의 존재감도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딸의 행동을 부추기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갔어요. 특히 김여정의 영향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죠. 예전에는 당 간부 인사에 김여정의 의견이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리설주가 은근히 흘린 말 한마디에 김여정이 청거한 간부들이 하나둘 좌천되기 시작했죠. 우리 주애가 저 간부를 싫어한다는데 부부장님이 추천한 사람 맞죠? 이런 식의 말들이 돌면서 김여정의 인사권은 점점 무력화됐습니다. 한때 북한의 2인자로 불리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김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조카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어야 했어요. 특히 김여정의 측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리설주가 김주애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김여정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강철 동무, 우리 주애가 아직 어리니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리설주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주애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압박이었죠. 평양의 밤거리를 순찰하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변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현실이 두려웠어요. 특히 최근 들어 더욱 불안해진 건 김주애가 공식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군 퍼레이드에는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미사일 발사 현장에도 등장했어요. 관영 매체들은 연일 백두혈통의 위대한 후계자를 암시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미래, 샛별 장군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리설주의 행보도 더욱 대담해졌어요. 당 고위 간부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 은밀한 회동을 가졌고 딸의 교육을 핑계로 군부 인사들과도 잦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애가 앞으로 군을 이끌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잘 보필해 주셔야죠. 리설주의 이런 말 한마디에 군부 최고위층이 고개를 조아리는 걸 보며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제는 김여정 제1부부장님의 지시보다 리설주의 눈치를 보는 간부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폭풍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충격적인 일이 말이죠. 그날 밤 김여정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김여정이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강철 동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변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권력 이동의 시작이란 걸요.
며칠 전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석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여정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주애가 들어와 김여정을 밀치더니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군사 기밀 문서를 마음대로 넘겨보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죠. 보통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오히려 흐뭇한 표정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애가 벌써부터 나라 걱정을 하는구나. 역시 미래의 후계자다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군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고 김여정의 표정은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관저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평양 중심가에 위치한 김정은의 관저에서는 리설주가 직접 준비한 가족 만찬이 열리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김여정은 이런 자리에 잘 참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리설주가 직접 찾아와 간곡히 부탁했다고 해요. 김정은 앞에서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명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리설주는 유독 김여정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음식을 직접 골라주는 등 이례적으로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사무실에서 순찰 일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평양 거리는 이미 고요했고 간간히 멀리서 군대 행진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관저 내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급보였어요. 저는 곧바로 김여정의 집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만 하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즉시 차량을 대기시키고 당 청사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내내 김여정은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그녀를 모시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 청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김여정만 보여도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이던 경비병들이 이상하게도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최고 의료진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김정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의료진은 긴급히 위세척을 실시했고 중국에서 급파된 해독제를 투여했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맥박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도 있었죠. 다행히 밤새 이어진 치료 끝에 겨우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리설주의 표정에서는 당혹감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묘한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청사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듯 조심스러운 기색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김여정의 주변을 더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10년 경호 생활이 만들어준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정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갑자기 청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적막한 청사에 울려 퍼졌어요. 보위부장이 앞으로 나섰고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라고 했어요. 리설주는 다음 날 아침부터 보위부와 당 고위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김여정의 반역 혐의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부부장님은 유독 음식을 골라 담아주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고 지도자 동지의 술잔까지 직접 따라드렸죠. 이제 보니 그 모든 것이 계획된 행동이었던 것 같네요. 리설주는 보위부 간부들 앞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독극물이 검출된 음식과 술잔, 김여정이 관리하던 창고에서 발견된 독극물 용기, 심지어 독극물 구매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최근 부부장님의 행보를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님의 신변에 접근하기 위해 가족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측근들을 요직에 심어왔죠. 회의실은 리설주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숨죽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훌륭한 배우처럼 슬픔과 분노, 체념을 오가는 표정 연기를 선보였어요. 간부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보위부는 즉각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김여정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십 명의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를 에워쌌고 순식간에 제 팔이 뒤로 꺾였어요. 저와 김여정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김여정의 모습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죠. 이후 끌려간 지하 신문실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문과 신문 속에서도 저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김여정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모든 상황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축축한 지하 신문실의 창문으로 방송이 들려왔어요. 김정은이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죠. 김여정은 반역죄로 모든 직위에서 임시 해임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은 리설주와 김주애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리설주가 직접 신문실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지하 복도에 울릴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띠며 그녀는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김여정의 죄를 증언하면 예전 자리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독살 시도는 김여정의 권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리설주의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을 겁니다. 이제 저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지키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거란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차가운 신문실에서 보낸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문과 신문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며칠 전 방송을 통해 김여정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설주가 관용을 베풀어 가택연금 수준으로 처분이 감경됐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철 동무를 잠시 신문실 비동으로 이송하라는 지시입니다.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손에는 공식 이송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신문실 비동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좁은 복도를 지나 비동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비동의 어두운 신문실에는 김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 동무, 미안해요. 김여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풀려났지만 저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경호실장으로 일하며 쌓은 신뢰. 그래서 이렇게 몰래 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리설주가 날 풀어준 건 내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예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 있어요. 동무가 여기 남아있으면 결국엔 김여정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동무는 이곳을 떠나야 해요. 탈북,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은 김여정의 눈빛이 한층 진지해졌어요. 내가 비록 가택연금 상태지만 아직 내게 남아있는 영향력으로 최선을 다해 동무의 가족들을 보호하겠어요. 내 측근들 중에서도 아직 숨어있는 인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통해 동무 가족들의 신변을 계속 살피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은 조심스럽게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탈북 경로와 접선 장소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탈출 계획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신의주 외곽의 낡은 공장, 거기서 브로커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동무의 탈출을 돕기로 약속했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탈북이라니, 한평생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해온 제가 조국을 등진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탈출은 3일 뒤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버텨내세요. 김여정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원래의 신문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필사적으로 탈출 계획을 머릿속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보위부의 신문은 계속됐지만 이제 저는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쪽지에 적힌 탈출 경로를 암기했어요. 신의주 외곽 공장에서 브로커를 만나고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을 노려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보위부의 신문이 잠시 중단되고 교대 시간 틈을 타 신문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준비해둔 협력자들의 도움이었겠죠.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끝내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김여정의 말대로 제가 사라지면 오히려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평양을 빠져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김여정의 지시를 받은 내부 협력자들이 곳곳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길은 군용 트럭의 짐칸에 숨어 이동했어요. 춥고 힘들었지만 자유를 향한 희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신의주 외곽의 낡은 공장에 도착한 것은 깊은 밤이었어요.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표와 감시망의 허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두 해결됐습니다. 브로커의 말에서 김여정의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 탈출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던 겁니다. 이틀 동안 공장에 숨어 지내며 탈출 계획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교대하는 새벽 4시. 그 짧은 10분의 틈을 노려야 했어요. 게다가 달빛이 가장 약한 때를 골라야 했죠. 마침내 탈출 당일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두만강 인근까지 이동했어요. 강가에 도착하자 멀리서 경비대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주머니 속의 쪽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여정이 준 그 쪽지에는 단순한 탈출 경로만이 아니라 그녀의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쪽지를 씹어 삼켰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 순간 평양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옷 속에는 방수 처리된 소형 라디오를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강변의 어둠 속에 숨어 경비대 교대의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
평생 충성을 맹세했던 조국을 등지는 이 발걸음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출렁이는 두만강의 물결 그리고 그 너머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경비대 교대 시간이 되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했어요. 김여정이 준 쪽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삼킨 뒤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두만강의 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10월의 이른 새벽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며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비쳤어요. 보위부의 순찰정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순찰정의 불빛이 수면을 훑고 지나가는 동안 저는 물속에서 최대한 버텼어요. 겨우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보위부의 추적이 곧 시작될 테니까요. 미리 약속된 대로 강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채 1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보위부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 탈출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폐가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달렸을까요? 날이 밝아올 무렵 연변의 한 농가에 도착했어요. 예정보다 늦으셨네요. 그곳에서 브로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의 탈출 계획을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여기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동남아 루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브로커의 말대로였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 영사관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수많은 탈북자들이 그 과정에서 체포되어 북송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더 험난하고 긴 여정이 될 것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정글 루트를 이용해야 했어요. 더 이상 기차나 버스 같은 공식 교통수단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글에서는 뱀이나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게 국경 수비대예요. 새로운 브로커의 말이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길이었어요.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국경지대의 정글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어요. 끈적끈적한 열대의 습기와 싸우며 거대한 나무들 사이로 난 희미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때로는 뱀을 피해 우회하고 때로는 정글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가장 위험했던 건 라오스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의 루트를 잘 알고 있었고 수시로 순찰을 돌았어요. 한 번은 불과 50m 앞에서 순찰대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브로커가 급하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숲을 속에 엎드려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1시간을 꼼짝없이 있어야 했습니다. 등에는 거대한 거미가 기어다니고 온갖 벌레들이 몸을 물어뜯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글에서의 사흘은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끊임없는 모기와의 전쟁, 뱀과 정갈의 위협,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순찰대의 공포. 밤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잠들 수조차 없었어요. 마침내 라오스를 통과해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옷은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온몸은 벌레에 물린 자국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기 보이는 초소로 가서 자수하세요. 태국은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습니다. 브로커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저를 태국 국경 초소가 보이는 곳까지 데려다주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평양을 떠난 지 보름. 그 사이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횡단하고 정글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천천히 초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었어요. 태국 국경 수비대원이 저를 발견하고 총을 겨누었지만 저는 두 손을 들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서투른 영어로 겨우 이 말을 내뱉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쓰러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과 김여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사할까?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의 땅을 밟은 거예요. 의식이 희미해지며 쓰러지기 직전 태국 군인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거죠. 마침내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태국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곳은 임시 보호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마침내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이송됐어요. 영사관 직원들이 건넨 태극기가 달린 마스크를 쓰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이후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창 밖으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비행기를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었어요. 평양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처음 맡은 한국의 공기는 자유로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제가 맞이한 건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초고화질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영상들. 이 모든 게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평양 순환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와 시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들,
수화물을 찾는 사람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경직된 모습이 없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서는 위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진짜 자유의 땅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저기, 이 건물들이 다 진짜인가요? 제 질문에 운전하던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모두 실제 건물들입니다. 서울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평범하다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 여기서는 평범한 것이었으니까요. 국정원 시설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맞이한 건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국, 몇 가지 반찬. 평범해 보이는 한 끼였지만 제 손이 떨렸어요. 두만강을 건너고 정글을 헤매며 먹었던 그 모든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직원의 이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거기서는 항상 부족했고 항상 아껴야 했으니까요. 식사 후에는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알던 신문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늑한 의자, 따뜻한 차. 마치 평범한 사무실 같았습니다. 강철 씨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관의 말투는 정중했고 질문도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겪은 일들, 북한의 실상, 김정은 가족의 이야기들, 모든 것을 천천히 제 페이스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안내받은 숙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샤워시설, 하얀 수건. 이 모든 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욕실이었어요. 24시간 나오는 온수, 깨끗한 타일, 넉넉한 세면도구들. 북한에서는 고위층조차 누리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 중국에서의 도피, 정글에서의 사투.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항상 어둠에 잠겨있던 밤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를 얻은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죠. 침대에 누운 채 저는 계속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식사, 친절한 대우, 안전한 잠자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특별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국정원에서의 조사를 마친 후 저는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북한의 신문실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니.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건물 앞에 펄럭이는 태극기였어요. 평양에서는 늘 인공기만 보다가 태극기를 보니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여기서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시설 내부로 들어섰어요. 깨끗한 복도, 밝은 조명, 따뜻한 난방. 이런 시설이 탈북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푸짐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놀라운 건 이 많은 음식이 매일 제공된다는 거였습니다. 더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더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북한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양의 고위층도 이런 풍족한 식사는 쉽게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상이라니. 교육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 경제 시스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생각을 검열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요. 강사의 이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싶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일상은 그 자체로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어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북한에서 얼마나 폐쇄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니. 동료 탈북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각자의 탈북 과정과 사연은 달랐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은 모두 같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한 동료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이야기, 자유의 땅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야기.
이렇게 마음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 검진이었어요. 종합 검진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층조차 이런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들었는데 하나원을 졸업하고 자유롭게 거닐며 본 한국의 일상은 매일이 새로웠어요. 등교하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공원에서 산책하는 노인들. 이 평범한 풍경이 제게는 그토록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밖을 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불이 켜진 상점들. 이 모든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와 행복을 북한의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요. 진실을 전파하고 증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이것이 제가 이 자유를 선물 받은 대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